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나 현금 수지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재가치법, 줄여서 순현가법이라고 해요. 순현가법, 순현가법, 줄여서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순현가법이 이 순현가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순현가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순현가 또는 순현재가치법 이렇게 하고 현가가 뭐죠? 현재가치니까. 그렇죠?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 그래서 여기 보면 수가 있잖아요. 수가 있어서 수익성지수법. 요 니은이 있죠. 니은이 있으니까 내부수익률법. 그래야 좀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순현가법서부터 하면 보기에 앞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건 전부 다 할인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1년 후, 2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이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할인율을 뭘 쓰냐? 요구수익률 써요. 요구수익률 써요. 얘도 요구수익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수익률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투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이 뭐야? 할인율이에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얘만 뭘 써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에요.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요구 수익률을 쓰는데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못 쓰는 거죠. 요구 수익률 갖고 할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순현가 나오면 뭐 별거 없어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 빼기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그렇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남은 돈이잖아요. 수입 빼기 지출 남은 돈을 뭐라고 그래요? 순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 빼주니까 현재 가치. 남은 돈 해서 순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 빼니까 현재 가치고 그 다음에 앞자에다 순자만 붙여주면 돼요. 순 현재 가치, 순현가. 남는 돈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남는 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남는 돈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라는 건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남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주니까 남는 돈이 있다는 얘기고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때는 선택을 하는 거죠. 돈이 되네? 이 선택. 요건 돈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야?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현가는 누구랑 비교한다? 0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할인율을 못 쓴다? 요구수익률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과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된다는 얘기니까 한다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0순위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0순위. 그래서 우리가
1순위, 2순위, 위에 0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0순위. 순영가는 누구랑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칭, 입, 현가, 출, 현가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입현가를 할 거예요. 1년 내내. 그럼 입현가라는 게 뭐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출현가라는 게 뭐죠? 현금, 유출의 뭐야? 현재 가치. 그래서 입현가, 출현가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입현가, 출현가만 알고 그게 뭐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진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참 답답한데. 입현가가 뭐냐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출현가가 뭐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하면 그냥 외워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현가 마이너스 출현가는 뭐야? 순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현가는 무엇과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 0순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하면은 순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흑자. 흑자가 예상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순위가 0보다 적다는 건 적자가 예상된다 이거죠. 적자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흑자가 예상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적자가 예상되는 건 기각이죠. 이게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익성 지수라는 건데 뭐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수익성 지수도. 수익성 지수라는 게 뭐냐면 아까 보면 입현가 마이너스 출현가가 순현가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나누기예요. 뭐라고요? 나누기. 그래서 입현가 나누기 뭐야? 출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 하면은 뭐예요? 순현가. 나누기 하면 뭐가 돼요? 수익성 지수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빼기는 뭐? 순현가. 나누기는 뭐? 수익성 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 할인율은 당연히 뭘 써요? 요구 수익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1과 비교.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입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보다 작다라는 건 유출, 지출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입이 커야 돼요? 지출이 커야 돼요? 수입이 커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입이 더 크다. 그렇죠? 흑자가 예상된다. 순현가 0보다 크다. 똑같은 맥락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돈이 안 된다. 적자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누구랑 비교하냐? 1과 비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랑 비교한다? 1. 그래서 수일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수일이. 그래서 0순위, 그 다음에 수일이. 이 0순위가 누구예요? 0순위와 수일이가 서로 친구다요. 친구다. 그래서 이제 수일의 여친이 뭐야? 0순위고 0순위의 남친이 수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외우기가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는 0과 비교하고 순현가는 뭐야? 0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한다. 그래서 0순위, 수일이. 그러면 같은 맥락 0보다 크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다. 그럼 뭐 하나는 선택, 하나는 뭐야? 기각. 뭐 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내부 수익률, 요게 이제 좀 헷갈릴 텐데, 이 내부 수익률이 뭐냐, 이 장황이 나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입, 현가, 마이너스, 출, 현가는 뭐라고 했어요? 순, 현가. 했죠? 그 다음 이평가 나누기 출현가는 뭐라고 그래요? 수익성 지수라고 했죠. 뭐라 했다? 수익성 지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에서 출현가 빼주면 뭐야? 수정가. 이 평가 나누기 출현가는 뭐죠? 수익성 지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 수익이라는 게 뭐냐? 내부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할인율은 어떤 할인율이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양가로 1번 보시면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계와 현금 주출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기 하겠습니다. 이 평가와 출현가가 같아진다 이거야. 같아지는 할인율. 그렇죠? 이 두 개를 같아진다 이거야. 그럼 이 평가와 출현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수정가가 어떻게 될까요? 둘이서 같으니까 이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평가와 출현가 같으면 분모분자 같잖아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할인율이 있을 거다. 그 할인율이 뭐다? 요거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평가와 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는 뭐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구랑 비교하느냐? 이거 누구랑 비교하느냐? 내부 수익을 구한 다음에 누구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정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흑자가 예상된다는 얘기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잖아요. 그럼 수정가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적자가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수정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고 0보다 작다는 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여기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은 누구랑 비교하느냐?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플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요플레. 영순위와 수위가 만나서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뭐야? 1 만나서 요플레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플레 내부 수익률의 비교 대상이 뭐죠? 요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같아져요. 어떻게 같아지냐? 자, 순영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야? 선택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돈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단순한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돈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건 다 같은 거죠. 순영가 0보다 작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 내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작다라는 건 이거 같은 거예요, 다. 그럼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느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우리가. 해봐야 머리만 더 아파요. 그래서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게 뭐야? 돈이 된다. 이거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순영가 또는 내부 수익률 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순영가가 이제 내부 수익률 딱 나왔을 때 당연히 순영가는 0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 순영가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이제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그렇죠? 얘는 순영가가 100원이고 얘는 200원이고 얘는 50원이다. 그러면 순영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얘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가장 많이 남으리라고 예상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부 수익인데 얘는 만약에 얘는 예를 들어서 5%고 내부 수익이 얘는 10%고 얘는 3%다. 그럼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내부 수익률 제일 큰 거 선택하면 돼요. 왜요? 그게 가장 돈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순영가 제일 큰 게
제일 큰 게 바람직한 거예요.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내부 수익률은 제일 큰 거. 수익성 지수도 역시 제일 큰 거. 왜요? 가장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만약에 사과를 산다. 사과가 많이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뭐 색깔, 뭐 집사람 보면은 뭐 색깔도 보고 크기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단단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뭐 저는 모릅니다. 꼭 어느 게 좋은 건지. 근데 집사람 이게 다 보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순영가로 했을 때 순영가 제일 큰 거. 내부 수익을 가지고 따질 때 내부 수익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다 이거죠. 만약 수익성 지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2고 얘가 1.5고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럼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건 순영가, 이건 내부 수익률, 이거 수익성 지수. 그래서 우리가 이 순영가나 수익성 지수나 또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요 정도 이렇게 개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좀 봤냐면 투자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을 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 기준입니다. 지금 서울에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 있는 기존 부동산들 이제 지금 이걸 매물, 중요한 매물량이라고 해요. 중요한 매물들이 지금 8만 건이 있다. 8만 건. 역대 최다죠, 지금. 8만 건 정도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8만 건이 되는데 지금 이 이거 매매 기준이에요. 매매 기준으로 이 거래가 어떻게 돼요? 현저히 줄었어요. 10월달 들어왔어요. 뭐 11월달 더 줄겠죠, 이거.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약 4천 건 정도 찍다가 이 서울 기준이에요. 거래 아파트 기준입니다. 뭐 1,000건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저히 줄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잘 생각해요. 이 8만 건이 이게 매물이 이거 받아줄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이걸 받아줄 사람들이 매수인들이잖아요.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은 당연히 대출을 받는다 이거죠. 누가 막 10억씩 어떻게 뭐 뚝뚝 떨어집니까? 다 대출을 받는데 뭘 일으켜요? 주담대 일으킨다. 주택담보대출.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변동금리가 대부분인데 지금 대출 받으면 7%대라면 7% 대출 금리가. 상단이 7%대예요. 8%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2%였어요. 지금 7%예요. 7%.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줘요. 요즘. 그럼 대출도 받기도 힘들고 이자는 비싸고.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융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금융.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을 끼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PF 부실채권 때문에 뭐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금융하고 관련된 거예요. 금융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PF 이것도 설명하면 복잡해져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는 PF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다 돈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돈 빌리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이자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이게 건설회사가. 부실채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시끌시끌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건 문제 많아, 이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그 담당이 그 대통령 비서실의 그 경제 담당인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터지면, 금융사고 터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게 다 이게 뭐 금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은 이렇게 금융을 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이라는 걸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배워두면 좀 편안해요. 이렇게 경제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좀 편안합니다. 금융이라는 안 오는데 금융이 딱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이자율인데 이자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고정금리가 있고요. 이 금리나 이자를 같은 말이에요. 변동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정금리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뭐 약정을 하면 쭉 가는 게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건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어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주담대는 무슨 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고정금리였는데 다시 말하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고정금리밖에 없었어요. 변동금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변동금리가 만들어져요. 그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복잡하게 써 있는데 됐다 이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지금 설명하는데 이 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행이 부담하는 이자 위험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고정금리예요. 일단 뭐라고요? 고정금리. 뭡니까? 고정금리. 그러면 이제 명목 이자율이 있고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요거 이제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 기초니까 명목 이자율이 뭐냐면 대출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대출 이자율은 뭐라고 그래요? 명목 이자율. 이 만약에 10%다 이거 10%. 고정금리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1억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상품을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측정한 게 바로 실질 이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질 이자. 예를 들어 제가 은행입니다. 은행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인데 제가 1억을 빌려줬습니다. 아유, 기분 좋죠. 1억을 빌려주고 내가 10%를 빌려줬어요. 연리 10%로. 내가 1년에 이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원금은 그대로 1억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 집사람 갖다 줘요. 그럼 집사람은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마트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산단 말이지.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상품의 양으로 측정된 게 실질 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1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이 1,000만 원이 뭐야? 명목 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가 없을 때는 인플레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과를 100박스를 살 수 있어요. 사과만 산다고 합시다. 사과를 100박스를 20kg짜리 100박스를 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철이니까. 인플레가 없다고 할 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인플레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플레라는 게 뭐야?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사과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사과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 합니다,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박스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70박스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럼 30박스가 난 손해봤잖아요. 내가 누구죠? 은행. 나 손해봤잖아요, 이게. 그쵸? 나 손해봤죠?
손해보니까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봤으니까. 손해본 만큼 빼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질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가요? 참, 이거, 여러분들이 그 기초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참, 이 설명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나는 종전처럼 100박스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70박스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30박스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박스에서 물가가 올라서 30박스 빼주니까 70박스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요거 됐어요. 그래서, 실질 이자는 명목 이자 마이너스 인플레이율이에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10%다. 고정금리 10%. 그러면 요거로 빌려주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은행이 예상 인플레 갖고 한단 말이에요. 예상 인플레가 2%다. 이거 예상이에요. 만기 동안에 2% 예상한다. 그러면 실질 이자는 몇 프로예요?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그럼 요게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8%의 실질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은행은. 우리는 모르죠. 돈 빌리는 사람은 실질 이자를 계산 안 하죠. 얘만 보죠, 이렇게. 근데 은행은 8% 계산한단 말이에요. 은행하고 돈 빌리는 사람하고 셈법이 달라, 이렇게. 자, 됐고. 근데 이제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예상 인플레하고 실제 인플레가 과연 같으냐 이거죠. 만기가 1년인데.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요게 이제 2023년 1월 1일이고, 여기 2024년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의 텀이 있잖아요. 요게 23년 1월 1일 날 대출을 실행했는데, 요때 현재죠. 그때 2% 예상했는데, 만기가 딱 돼서 이거 미래란 말이에요. 실제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왜 달라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이지,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는 게 추경호 씨인데, 추경호 씨가 금년 초에 뭐라고 그랬느냐? 상저하고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상저.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고 뒤로 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상이죠, 예상. 금년 1월 달인가 2월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저, 저죠.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두들겨 맞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 막 두들겨 맞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두들겨 맞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미치겠다 이거죠. 물가는 엄청 오르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거지.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어쩌라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지금.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지금 11월인데, 그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는 모른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게 또.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과 실제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6%더라, 6%.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4%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누가 손해보느냐? 당연히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겠죠. 그래서 대출기관이 은행이죠. 이자는 누가 받으니까? 은행이 받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고정금리 하에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그렇죠? 보통 이게 발생하니까. 그러면 은행은 앉은 자리에서 손해본다. 그 얘기예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금리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 대출을 일으킬 때
거의 고정은 없어요. 고정은 이제 정책 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야?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결론은 아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여기 있죠. 2번이지, 안 그래, 2번. 고정금리에서 인플레가 심한 경우,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인플레 심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죠? 사과 하나가 막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러면 사과 3알만 집으면 어떻게 돼요? 돈 10,000원이에요. 요즘 10,000원 갖고 점심 먹기도 그렇잖아요. 참나, 뭐.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각해 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살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은행은 이자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자 갖고 사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자, 고정금리에서, 그렇죠? 월급은 일정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월급은 일정할 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월급이니까, 소득이니까 고정금리에서 월급은 일정한데 소득은 일정한데 인플레가 심한 경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은행은 그렇죠? 이자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자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없다는 얘기지. 부담하므로 이것을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어떻게? 고정금리 하에서는 나오죠. 인플레가 심하면 이 결론을 아셔야 돼요. 고정금리에서 인플레가 심하면 은행이 손해 봐요. 이게 우리가 손해 보듯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은행의 소득은 이자니까. 우리의 소득은 뭐죠? 월급 또는 매출이잖아요. 자영업자는 매출, 월급쟁이는 월급. 자영업자는 매출, 월급쟁이는 월급, 은행은 이자 소득. 그럼 고정금리 일정할 때 물가가 오르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자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변동금리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대부분 다 무슨 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은행은 고정금리를 싫어해요. 왜요? 이 인플레에 따른 이자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은행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면 기분 나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면은 은행들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그 다음에 또 은행이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돈은 누가 빌려주느냐? 은행이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게 이제 금융이라는 건데,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인데, 돈을 빌리는 것도 금융이고, 빌려주는 것도 금융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단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은행의 운영 원리를. 그래 알아야 돈을 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폐지기는 백전백승이라. 그럼 금융이라는 게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차입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죠. 돈을 누가 빌려줘요? 대출자가 빌려주잖아요. 여기 입장에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야 제가 차입자잖아요. 난 대출자는 아니니까. 지피, 피. 이 상대방을 알아야죠. 알지자, 피, 대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직이,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리기 위해선 은행을 먼저 알아야죠, 은행을. 은행이 그래서 고정을 싫어하는구나. 고정금리 싫어하는구나. 대부분 다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은행이죠, 은행. 보통. 그래서 돈을 빌릴 때 1금융권이라 하죠. 시중에 5대 은행이 있죠. 1금융권에도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제일 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카드 회사나 카드론이라 하죠. 또는 2금융권,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자 비쌉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자가 제일 싸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정금리를 싫어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 중도상환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싫어해요. 중도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만기 전에 다 갚겠다 그 얘기예요. 만기 전에 다 갚겠다. 아, 이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뭘 부과하냐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렸을 때 만기 전에 돈을 다 갚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도상환이라고 그래요. 또는 조기상환. 그럼 중도에 상환한다. 여기 보면 만기 중도에 상환, 빚을 갚는다. 상환이라는 게 빚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이라고 그래요. 조기. 상환. 한다라는 건 만기가 3년인데 1년 만에 다 갚겠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은 엄청 싫어해요. 그것도. 왜 싫어하느냐? 약속을 이행해라 이거. 채무를 이행해라.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채무를 이행해라. 채무는 3년 동안 너 나 이자 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1년 만에 끝내자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여러분. 무슨 약속 안 지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맨날 그 코리안 타임이라 알아요. 그 늦게 오거나 야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나와야 되잖아 이 인간이. 뭐 맨날 핑계대고 안 나오고. 신용이 없다라는 말을 써요. 신용이 없다. 예? 그럼 그 친구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지. 그런 신용 갖고 있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약속하면 미리 5분 전, 10분 전에 도착을 해 있어야 그 원칙이지. 그리고 늦으면 이만저만 해서 늦는다. 미리 통보를 해줘야지. 약속 장소에 가니까 안 나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몸이 아파서. 장난쳐질까?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럼. 그릇 따위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세상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앞에서 그런 말은 못하지만 안 만나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이쪽에 와서 만기가 3년이라고 약정을 했잖아. 그렇죠? 3년 지켜. 3년 동안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1년 만에 퉁치자 그래? 그럼 난 2년 동안 이자 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대출 또 알아보고 막 돈 들어가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 이자를 더 내. 이렇게 돼.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그래서 중도상환을 할 때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갖고 방어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제 고정금리가 되면 은행 입장이에요. 제가 은행이에요. 이게 이제 이자율 위험이 있으니까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이 있으니까 변동으로 가서 방어하는 거고 중도상환 들어와 이런 괘씸한 것 같으라고 뭘 내라? 중도상환 수수료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채무 불이행이에요. 제일 싫어요,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거 뭐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채권자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대출자가 이제 채권자가 되죠. 여기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빚채자의 권리권자. 빚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빚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채무자. 빚의 의무자. 그 빚의 의무는 뭐예요? 이거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약정된 채무자. 그래서 빚채자의 의무 의자, 무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다 뭘 갚아야 돼? 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채무를 이행하는 게 뭐야? 원금하고 딱딱 이자가 와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 채무 이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건 원금과 이자가 약속한 날짜에 채권자에게 딱딱 들어와야 된다. 요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자에게. 여기가 이제 갑이라 하고, 은행이라 합시다. 여러분. 자, 은행. 여기 뭐라 그래요? 은행이라 하고. 자, 여기는 이제 갑이라 합시다. 자, 채권자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이행해! 라고 독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채무 이행해! 독촉할 수 있다고. 왜요? 권리가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채권. 갚아야지. 채무 이행. 불이행이라는 건 뭐야? 불이행. 안 한다, 이거.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 채무 불이행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돈 안 갚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담보 잡았잖아요.
담보 경매 넘기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담보를 잡는 거죠 이게. 알았죠? 네, 이거를 막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뭘 잡느냐? LTV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LTV를. 그래서 LTV라는 건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행이 LTV를 무조건 60%로 하겠다.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LTV가 60%죠? 그럼 이제 여기가 대출액이란 말이에요. 대출액. 요게 이렇게 대출액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10억을 담보로 잡히죠. 10억짜리 아파트. 요게 뭐죠? 담보 가격. 아시겠습니까? 그럼 담보 가격이 뭐죠? 그 매매가 담보 가격. 뭐 10억짜리. 그럼 10억짜리 60%니까 얼마 빌려준다는 거야? 6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이 요구하는 LTV가 뭐야? 60%. 그럼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담보가 주택이면 주택 담보대출. 토지면 토지 담보대출. 상가면 상가 담보대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이면 공장 담보대출. 담보 잡는단 말이에요. 담보 가격에서 70%, 60%만 빌려주겠다.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잡겠다? 담보를 잡겠다, 담보. 그래서 시중은행 1금융권 가려면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빌려줘요. 물론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오늘 뭐 논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원칙적인 거 얘기하는 담보대출. 아시겠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담보로 뭘 제공한다? 주택이 제공되는 거죠. 이게 1근저당 설정하고 6억까지 빌려주겠다. 이게 LTV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담보 가격을 통해서 대출액을 구한다. 또는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분모는 뭐죠? 담보 가격, 매매가, 매매 가격. 분자는 뭐야? 대출액.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DTI라는 게 또 있어요. DTI. 또 이걸 또 요구해요. 그럼 DTI라는 게 뭐냐? 선생님, DTI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ebt to Income Ratio라는 건데, 여기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분모가 차입자의 소득이에요. 소득에서 요거 없다고 하고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요게 DTI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60%다. 이제 얘기를 들어서 DTI가 60%다. 이건 이제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은행이 정하지 누가 정해요. 그러면 DTI가 60%다.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만약에 연봉이 6천만 원이다. 너무 작나? 연봉이야? 기분 좋게 1억 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여러분, 그죠? 기분 좋잖아요. 이왕 공부하는 기분 좋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연봉이 1억이다 이거야. 연봉 1억이에요. 그러면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여기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요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0.6 곱하기 1억이면 뭐야?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6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6천만 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요 대출,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이 그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6천만 원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6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 대출에 그 원리금이 6천만 원 넘어가면 60% 넘죠?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DTI라는 건 차입자의 소득에서 이제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60%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면 1년에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6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가. 그래야 돈 빌려주겠다. 만약에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DTI가 60% 넘거든요.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는 거. 하나는 LTV는 뭘 보는 거예요? 담보를 보는 거고요. 담보 보고 돈 빌려주는 거고. DTI는 뭘 보는 거예요? 소득을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소득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을 테니까 두 개를 보는 거죠. 하나는 담보,
하나는 그 부동산 담보, 하나는 뭐죠? 차입자의 소득. 부동산 담보를 보면 LTV고요.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돈 빌려주겠다? 그럼 DTI예요. 근데 DTI보다 더 강화된 게 DSR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 하겠어요. 이게 또 헷갈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LTV, DTI가 주로 나오고, 이제 주로 이제 DSR은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DTI를 더 강화한 게 DSR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뭐예요? 차입자의 소득이죠? 똑같아요, 얘하고. 근데 분자가 뭐냐면요. 차입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액의 원리금이에요. 이게 더 무식해. 이게 더 무서워,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럼 그것까지 다 합해요, 이게. 예,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그거의 원리금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LTV는 계속 은행 입장이죠. LTV는 뭐예요? 이 담보에, 부동산 담보에 가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고, DTI나 DSR은 이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적용합니다. 주담대 일으킬 때. 그래서 LTV, DTI, DSR 얘는 담보를 가격을 보고 결정하고 얘네들은 뭐야? 소득을 보고 대출액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담보는 있는데 소득이 낮으면 돈을 못 빌려요. DTI하고 DSR에 걸려서.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아이고 지었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원리금 갚지 않는다 이거죠.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데 이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주택가격을 보고 대출을 결정하겠다. LTV. 그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뭐야? DTI와 DSR. 그래서 주택의 가격과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대출액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야? 이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은행 입장에서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금융이라는 건 지웠는데요. 지워버렸네요. 금융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것도 금융,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융인데 일단은 채권자, 다시 말하면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리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 싫어해요. 그래서 변동을 좋아하고 그다음 중도 상환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채무 불이행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LTV, DTI, DSR을 적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